삼정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 이 값은 RDD인데요. RDD는 다른 RDD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추적하여 이를 통해 다시 연산을 반복할 수 있고, 데이터 처리를 물리적으로 나뉘어진 여러 파티션의 연산을 분해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파티션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변환하는 함수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계산 함수의 불투명성, 데이터 타입의 불투명성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세트가 나왔는데요.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세트 설명이고, 데이터 세트는 컴파일 시점에서 데이터 타입이 확인 가능하게 하여 복잡한 작업에서도 유지 보수성이 뛰어납니다. 증적 타입을 지원하고요. 포괄 데이터 프레임은 포괄적 로우 개체를 사용하고 여러 필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필드들은 각 스키마에 정의된 열 이름과 데이터 타입에 따라 구성됩니다. 런타임 시 데이터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으므로 동적 타입 언어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세트의 경우 케이스 클래스를 사용하여 스키마를 설정하는데요. 케이스 클래스를 정의하면 스파크가 그 클래스의 정의를 바탕으로 각 데이터 타입별을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파일을 불러올 때도 각 로우를 해당 클래스의 객체로 자동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세트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스파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의 변환이나 조작을 할 때 구체적인 구현 세부 사항, 어떻게 병렬 처리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고수준 API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또한 엄격하게 타입을 체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코드 작성 시점에 많은 오류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을 때, 특정한 데이터 세트를 위해 여러 개의 케이스 클래스를 만드는 것에 부담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자바와 스칼라를 위한 다인일 AP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이터 세트 API인데요. 데이터 세트는 강력한 타입 시스템을 갖춘 언어인 자바와 스칼라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컴파일 시 타입 오류를 검출할 수 있어 런타임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세트는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타입 객체로 구성되며, 이는 데이터 모델링을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해줍니다. 데이터 세트 API에선 주로 스파크의 데이터 세트 API에서 도메인 특화 타입 객체는 주로 케이스 클래스 및 자바 빈스 형태로 사용됩니다. 데이터 세트 API는 그룹 바이, 플랫 맵, 맵, 필터와 같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연산자를 지원하여 복잡한 데이터 변화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분선 환경에서 병렬로 작업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바와 스칼라는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데이터 세트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칼라 API의 변경이 자바 API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언어의 개발자들은 같은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바 개발자들은 스칼라와 동일한 속도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업데이트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합니다. 도메인 특화 타입 객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도메인 특화 타입 객체는 사용하면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데이터의 의미가 클래스와 속성명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코드만 보아도 데이터 구조와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성이 뛰어납니다. 데이터 구조가 명확히 저장되어 있어 코드 변경 시 영향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거나 기존 속성을 변경할 때 타입 시스템이 이를 검증해 줍니다. 도메인 특화 타입 객체는 재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도메인 내에 여러 작업에서 일관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코드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이트 타입, 숏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플로트 타입, 더블 타입, 스트링 타입, 불론 타입, 데시멀 타입의 스칼라에 할당된 값,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API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할당된 값은 바이트, 숏, 인트, 롱, 플로트, 더블, 스트링, 볼른, 자바, 매스, 빅, 데시멀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고, 데이터 타입은 8비트 보이는 정수형 타입, 16비트의 정수형 타입, 32비트의 정수형 타입, 64비트의 정수형 타입, D비트 부동 소수점 숫자 타입, 64비트 부동 소수점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논리형 타입, 고정 소수점 숫자 타입.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큰 숫자까지 됩니다. API는 보시는 거와 같이 데이터 타입스, 바이터 타입, 숄트 타입, 인티저 타입 등의 각자의 특징에 맞게 API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조 우성훈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위한 스칼라 케이스 클래스와 자바 빈을 실행하기 위한 스칼라 예제를 좀 설명해 볼 텐데요. 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라인은 이제 스파크 세션과 데이터 세트를 이제 apache.spark.sql을 사용해서 임포트해 옵니다. 5에서 여덟 번째 라인은 스파크 세션.builder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열 번째 줄은 이제 암시적 변환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플리시트 객체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서 얼티디나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줄은 이제 12번째 줄에서 블로거는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케이스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블로거의 다양한 속성을 정의하게 됩니다. id의 int, first string, last string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속성을 정의하고요. 14번째 줄부터 21번째 줄은 이제 seq 여기서 seq 함수는 스칼라의 컬렉션 중 하나인데요. 순서가 있는 요소들의 시퀀스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수정 가능한 시퀀스인 어레이 시퀀스와 불변 시퀀스인 리스트, 벡터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 seq 함수를 사용하여서 블로거 객체의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 시퀀스는 이제 여러 블로거 객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 23번째 줄은 data.ds 함수로 이제 호출해서 블로거 객체의 시퀀스를 이제 ds 즉 데이터셋으로 변환합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스파크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분산 데이터 컬렉션을 얻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바 예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요. 블로거스 클래스를 선언해주고 이제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객체를 직렬화시키는 코드입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여러 번째까지가 이제 그 블로거스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선언해주고요. 이제 그 각 멤버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getter와 setter 메소드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11부터 24라인까지 쭉 getter와 setter를 정해줬습니다. 얘네들은 다 자바빈 표준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파크 세션을 생성을 해주고요. 이제 34번째 라인을 보시면요. 블로거스 클래스의 인코더를 생성해줍니다. 이 인코더는 데이터셋을 이제 블로거스 객체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35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제이슨 파일의 목록가 보이시고요. 36에 42번까지는 이제 제이슨 파일을 읽는 코드인데 이제 얘네를 읽어가지고 이제 블로거스 객체로 변환한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또 옵션을 보시면요, 멀티라인 옵션을 true로 설정해서 멀티라인 제이슨 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예제를 실행하고 싶으시면 이거 코드를 꼭 포함시켜야 잘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내용을 출력해주고 스파크 세션 종료하는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이슨 파일에서 받아온 데이터셋을 블로거스 객체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예제가 되었고요.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와 자바에서 아파치 스파크의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구조와 유형을 미리 정의해야 되고, 두 번째로 케이스 클래스 or 자바빈 클래스를 통해 구현해야 되고, 세 번째로 데이터셋의 처리는 데이터 프레임과 유사하게 전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로 일반적인 관계형 연산자를 사용하여 데이터 변환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클래스는 무엇이며 자바빈은 무엇이냐면은 케이스 클래스는 스칼라에서 제공한 특별한 종류의 클래스이고 주로 불변객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바빈은 자바에서 널리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으로 속성,
getter 및 setter 메소드를 통해 데이터의 캡슐화를 지원하는 클래스입니다. API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칼라에서는 스파크는 스칼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스칼라 API가 더 풍부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자바 API는 스칼라 API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바 샘플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는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핀 인코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자바 핀 객체를 이제 뭐 스파크 데이터셋의 행으로 인코딩을 하거나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디코딩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이제 빈 인코더입니다. 이제 예제 코드를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라인부터 네 번째 라인까지는 일단 usage 클래스를 선언하고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객체를 증렬화시키고 이제 뭐 사용자 ID, 뭐 이름 그리고 사용량을 저장할 이제 멤버 변수를 먼저 정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는 이제 아까 생성했던 멤버 변수들을 다 초기화시켜 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부터 18까지는 앞에 예제와 비슷하게 이제 그 멤버 변수들을 이제 getter와 setter 메소드를 사용해서 제가 자바 빈 표준에 따라서 각 멤버 변수에 접근하고 값을 설정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생성자로 매개 변수가 없는 이제 usage 객체를 생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24번째 라인 이제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해서 usage 객체 문자열 표현을 이제 반환시켜줍니다. 네, return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28에서 31까지는 스파크 세션 생성해주고 이제 34에서 37까지는 이제 usage 클래스의 이제 인코더를 생성해줍니다. 이제 아까 이게 데이터셋 행으로 이제 인코딩하기 위함이라 했죠. 이제 무작위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서는 랜덤 객체를 초기해주고 seed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초기한 다음에 usage 객체를 저장할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줍니다. 40에서 42번째 라인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샘플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포문이고요. 이제 1000개를 만들어서 각 객체의 ID, name, 그리고 usage 값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번째는 이제 usage 인코더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데이터셋으로 변환해서 생성합니다. 이걸 출력해주는 예제인데요. 한번 이걸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 샘플 데이터 생성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usage가 랜덤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세트 작업의 스칼라 샘플 데이터 생성 예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제 scala.util.random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이제 util.random은 이제 무작위 숫자와 문자열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oc.apache.spark SQL 스파크 세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그러니까 쭉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은 이제 usage example 객체를 정의합니다. 오브젝트 객체를 정의하게 되고요. usage라는 케이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요. 앞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이 클래스는 uid, int, 뭐 unName, string, usage, int 이제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뭐 케이스 클래스는 뭐 불변 객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여덟 번째 줄로 usage example 객체의 모든 멤버를 임포트해 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usage 케이스 클래스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요. 11번째부터 14번째 줄은 스파크 세션.builder 객체를 생성합니다. 16번째는 이제 앞에 썼던 것처럼 암시적 변환을 사용하기 위해서 implicit 객체를 가져옵니다. 뭐 이를 통해서 RDD나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라인은 이제 seed 값을 42를 사용하여 랜덤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seed를 지정하면 무작위 값의 생성 순서를 좀 고정할 수 있게 됩니다. 20번부터 21번 라인은 이제 for 이제 이 구문 있죠. 이제 0부터 1000까지 반복하면서 각 반복마다 usage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유세지부터 이제 얼.next int 1000 구문은 이제 각 반복에서 유세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요. 이제 i는 uid로 사용되고 이제 alphanumeric.take 이 구문은 이제 5자리의 무작위 영숫자 문자열을 생성하여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얼.next int 괄호 1000은 이제 0부터 999 사이의 무작위 사용량을 생성합니다. 이제 23번째 라인이 생성된 데이터 시퀀스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셋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분산 컬렉션입니다. 마지막으로 24번 라인은 이렇게 만든 DS 유세지를 쇼하게 됩니다. 고차 함수 및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필터 예시를 실행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샘플 데이터 세트를 정의합니다. 왼쪽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먼저 함수 표현식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함수를 임포트한 후 usag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을 선언합니다. usag 객체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에서 usag 값이 900 이상의 요소를 필터링 후 내림 차순으로 정렬합니다. 문자열 값의 길이를 제한하지 않고 상위 5개의 행만을 출력합니다. 저희가 먼저 함수를 정의한 후에 필터를 사용하는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ter with usag라는 이름의 함수를 선언합니다. 이 함수는 usag 객체로 받아 값이 900이 넘는지에 대한 여부를 불린 값으로 받아납니다. 선언한 함수를 사용하여 usag 값이 900이 넘는 요소를 필터링한 후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정렬한 요소들을 상위 5개의 행만을 출력합니다. 자바에서 고차 함수 및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필터 예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샘플 데이터 세트를 왼쪽 사진과 같이 선언해 줍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ter function usag를 선언합니다. 이 함수는 usag를 객체를 입력으로 받아 참, 거짓 값을 받아나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usag 객체 유의 값이 900이 넘을 경우 true 아니면 false를 받아납니다. usag 객체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에서 filter 펑션 f를 사용하여 usag 값이 900보다 큰 행만을 유지하고 위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상위 5개 행만 출력합니다. 네, 이번에는 맵 예제를 실행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맵 함수는 컬렉션의 각 요소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를 적용하고 결과를 새로운 컬렉션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사용법은 collection.map 이런 형태로 사용되면서 변환한 컬렉션과 각 요소에 적용할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파란 값은 변환된 요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컬렉션이고, 그리고 이제 맵 함수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불변성 유지하고 이제 원래 컬렉션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특히 이제 요소 간의 순서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요, 이제 이 예제는 맵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usage 값을 조건부로 변환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usage 값이 750보다 크면은 이제 750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요금을 추가하고 기존 750에 대해서는 10%만을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usage 값의 50%를 반환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원래 DS usage는 이제 데이터셋이었지만 이제 맵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셋 더블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열 이름이 value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 예제와 비슷한데요. 이제 맵 함수에 이제 UDF를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UDF는 이제 compute cost usage라는 함수이고, 이제 이 함수의 조건은 이제 1번 예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S usage 데이터셋에서 맵 함수를 사용해서 각 usage 객체 uid, uname, 그리고 compute cost usage 함수를 통해 계산된 usage 값을 이제 포함하는 튜플을 생성해 가지고 이제 저는 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컬럼명을 이제 user id, user name, cost로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요, 이제 예제 1번의 value가 이제 예제 2번에서는 cost로 변경돼서 출력이 되었고, user id와 user name 컬럼을 이제
추가했던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맵 함수 예시를 자바를 통해 실행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자면요. 라인2에서 이제 유세이지 객체를 필터링해서 get usage 값이 500 이상인 객체만 남기고 이제 필터 펑션을 사용해서 u.get usage가 500보다 큰 거나 이제 뭐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만을 필터링을 먼저 해줍니다. 라인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는 이제 usage 객체를 이제 더블 값으로 변환하고 맵 펑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usage 객체의 get usage 값을 기반으로 변환 로직을 정의시켜 줍니다. 이제 내부 변환 로직은 앞에 이제 스칼라 그 예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앞 스칼라와 똑같이 이제 get usage 값을 이제 더블 값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라인 아홉 번째를 보시면요, 결과가 더블 타입임을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encoders double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예제는 이제 위에 있는 예제와 좀 다른 점이 맵 함수를 한 번 더 사용한 예제인데요. transformed usage는 DS usage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전과 동일한 필터와 이제 매핑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맨 마지막 이제 맵 함수를 보시면요, value가 이제 value 플러스 100이라는 맵 함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각 value에 100을 더한 값이 반환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맵 함수 결과 값을 이제 더블 타입이 자동으로 값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결과를 보시면요, 각 밸류 값이 100씩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랜덤으로 샘플 데이터를 생성한 것에 이어서 이제 고차 함수 및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유세지 코스 생성 예시를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15번부터 16번 라인이 유세지랑 이제 유세지 코스트라는 두 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뭐 안에 쓰여진 것처럼 UID int, UID int, 유저네임,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요. 32번부터 35번까지 이제 유세지를 인수를 받아서 유세지 코스트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를 설정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곱하는 수가 달라지게 설정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유세지가 750이 넘어가면 이제 유세지에 0.15를 곱하고 뭐 아니면은 0.5를 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게 됩니다. 뭐 새로운 유세지 코스트 객체를 생성하여 반환하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마지막에 컴마 v 뭐 비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37번부터 38번 라인은 이제 맵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의 각 요소에 대해 주어진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첫 5개 행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코스트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죠. 전 슬라이드와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 자바로 유세지 코스트 생성 예시를 실행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06번 라인이 이제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할 유세지 코스트 객체 데이터셋을 선언한 다음에 이 DS 유세지 데이터셋에 이제 맵 변환을 적용하여서 유세지 객체를 유세지 코스트 객체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107번부터 111번이 이제 코스트를 저장할 변수 V를 선언하고 초기화시킨 후에 이제 유세지를 가져와서 750이 뭐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뭐 곱하는 수가 0.15가 되든 0.5가 되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수를 곱하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113번부터 114번은 이제 새로운 유세지 코스트 객체를 생성하여 반환하고 이제 원래 있던 것들을 V로 나타나는 코스트 값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 후 유세지 코스트 인코더로 이제 인코더를 사용해서 변환을 완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코더는 유세지 코스트 객체를 직렬화 혹은 이제 역직렬화 하는데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ds 유세지 코스트.show를 사용해서 상위 5개를 출력합니다. 결과가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코스트가 추가된 것입니다. 호차 함수 및 데이터셋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파크의 맵이나 필터 같은 함수에서는 이제 입력된 JVM 객체를 함수의 인수로 사용합니다. 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도트 표기법을 통해 각 객체의 필드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앞에서 봤던 많은 자바 에이지와 같이 u.get usage와 같은 형태로 객체의 특정 필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형식 안정성은 이제 스파크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스파크는 람다 시그니처 및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형식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컴파일 시점에서 오류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맵 펑션 안에 뭐 usage, 더블과 같은 이제 뭐 명시적인 타입 선언을 통해서 타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람다 표현식 사용도 이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자바나 이제 스칼라 언어의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여 이제 코드를 좀 간결하고 읽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람다 표현식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지원하고 반복적인 코드 사용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u.get usage 곱하기 0.5와 같은 이제 람다 표현식은 아주 계산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파크는 이제 자바나 뭐 스칼라의 고차 함수 생성자 없이도 이제 맵이나 필터와 같은 동등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조건부 DSL,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죠. 이제 또는 이제 SQL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예시를 들으면요, 이제 ds.filter, 유세이지와 900과 같은 이런 SQL 표현식은 데이터 필터링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세이지는 뭐 900에서 900보다 큰 뭐 이런 이제 람다 표현식 있죠. 이런 건 이제 자바의 조건문을 사용해서 필터링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JVM 객체와 이제 스파크의 내부 이진 형식 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인코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코더는 이제 데이터 유형을 지정하고 스파크가 데이터를 직렬화 및 역직렬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파크는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해서도 인코더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encoders.double은 더블 타입의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이제 사용자 객체는 이제 encoders.bin 하면요 이제 안에 있는 유세이지 클래스에 대해서 타입을 인코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이제 스파크의 메모리 관리 및 성능 최적화 발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1.0은 RDD 기반의 메모리 관리를 했는데요. 초기에 스파크는 RDD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를 수행했습니다. RDD는 자바 객체의 분선 컬렉션이며 스파크는 이러한 객체를 자바 힙 메모리에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는데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기 위해 스파크는 자바 객체를 직렬화 및 역직렬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가 자바 힙에 할당되었기 때문에 스파크의 성능은 자바 메모리 가비지 컬렉션을 크게 의존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의 경우 빈번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GC 작업이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따라서 스파크 1.x는 프로젝트 텅스텐을 도입했는데요. 오프셋과 포인터를 사용하여 자바 힙 메모리가 하는 오프힙 메모리의 데이터세트와 데이터 프레임을 배치하는 새로운 내부행 기반 형식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인코더를 통해 직렬화, 역직렬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스파크는 자바 메모리 객체와 텅스텐의 내부 이진 포맷 간 데이터를 직렬화 및 역직렬화하는 효율적인 인코더를 도입하여 자바 객체 직렬화에 따르는 오버헤드를 줄였습니다. 또한 오프힙 메모리 저장소를 통해서 자바 메모리 가베지 컬렉션의 의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데이터를 오프힙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으로 빈번한 GC 실행과 긴 정지 시간의 문제, 메모리 누수와 GC 튜닝의 어려움을 줄였습니다. 스파크 2세대에는 2세대 텅스텐 엔진을 도입했습니다. 전체 단계 코드 생성 및 벡터화된 칼럼 기반 메모리 레이아웃을 특징으로 하여 빠른 병렬 데이터 액세스를 위해 단일 명령, 다중 데이터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엔진은 실행 시점에 최적화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여 더 복잡한 연산을 단일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는 오버헤드를 줄였습니다. 또한 스파크는 민 메모리 데이터 저장을 위해 벡터화된 열 기반 포맷을 채택했습니다. 이 포맷은 현대 CPU 아키텍처와 일치하여 더 나은 캐시 활용을 가능하게 했고 단위 명령, 다중 데이터 접근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병렬 데이터 처리를 구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스파크 내부 형식과 자바 객체 형식 비교에 대해 설명해 볼 텐데요.
이 자바 객체 형식은 이제 헤더 정보, 즉 자바 객체는 헤더 정보, 해시코드, 유니코드 정보 등으로 인해 큰 이제 오버헤드를 가지게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이제 간단한 자바 문자열 A, B, C, D도 예상되는 4바이트 대신에 이제 48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객체 생성 시 오버헤드란 말이 이제 my class int string, 스트링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오버헤드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내부 형식은 이제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기반 객체 생성을 대체합니다. 스파크는 데이터 셋이나 데이터 프레임을 위해 자바 버추얼 머신 기반 객체를 생성하는 대신에 이제 오프입 자바 메모리를 활용하여서 데이터를 배치하고 인코더를 사용하여서 메모리 내 표현을 자바 버추얼 머신 객체로 변환합니다. 이제 이에 따른 속성으로 데이터가 연속적인 방식으로 저장되고 이제 포인터 연산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인코더가 데이터를 빠르게 직렬화하거나 역직렬화할 수 있게 합니다. 뭐 이런 속성으로 성능 최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파크 내부 형식이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 약간 자바 객체 형식보다 최소한의 오버헤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최소한의 오버헤드 때문에 스파크 내부 형식은 데이터 접근 속도가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직렬화, 역직렬화 또한 이제 인코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파크 내부 형식이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사용 사례에 있어서는 뭐 자바는 이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파크의 이런 빠른 속도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사용됩니다. 직렬화는 객체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거나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 역직렬화는 바이트 스트림을 다시 객체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자바 직렬화는 스파크는 기본적으로 자바의 java.io.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객체를 직렬화합니다. 이는 표준 자바 방식이지만 성능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퀘리오 직렬화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직렬화 방식으로 자바 직렬화보다 더 적은 공간을 사용합니다. 스파크 설정에서 퀘리오 직렬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성능 향상, 메모리 전력, 데이터 접근 속도 세 가지 측면이 있고, 텅스텐 엔진은 데이터를 직렬화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행합니다. 메모리 사용 최적화, 널값 처리, 데이터 배치인데, 각 필드의 오프셋과 길이를 기록하여 가변 길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널 비트맵을 사용하여 널 값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는 널 값이 안에 포함된 데이터셋에서도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연속된 메모리 블록에 배치되므로 CPU 캐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메모리 접근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이용 절감 전략은 직렬화 및 역직렬화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레이시 이밸류에이션, 공통현상 결합, 브로드캐스트 변수 사용, 캐시와 체크포인트 활용, 데이터 로컬리티 유지가 있습니다. 지연 연산은 가능한 한 많은 변환을 하나의 실행 계획으로 결합하고 중간 결과를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빈도를 줄여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공통 연산 결합은 가능한 공통 연산을 결합하여 단일 액션으로 수행하게 하고, 브로드캐스트 변수의 사용에 있어서는 작은 데이터셋을 전체 노드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브로드캐스트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복 사용되는 RDD는 캐싱하거나 체크포인트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서 연산을 수행하여 네트워크 전송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로컬리티를 유지하면 직렬화 및 역직렬화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데이터 로컬리티 유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전략에 있어서는 DSL 표현 사용, 람다 표현식을 거참수의 인수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직렬화 최적화 세 가지가 있는데,
키로 직렬화 사용, 불필요한 객체 생성 피하기, 그리고 람다 표현식 대신 명시적 함수 사용하기, 익명성을 피하고 클래스 멤버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DSL, Domain Specific Language 표현을 사용하면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비용 절감 전략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 전략의 비효율적 예시와 효율적 예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효율적 예시 두 가지는 람다 표현식의 사용,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직렬함의 직렬화이고, 효율적인 예시 두 가지는 DSL 표현 사용과 최적화된 필터링입니다.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마다 직렬화 및 역직렬화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각 필터링 단계마다 데이터를 텅스텐 포맷에서 역직렬화한 후 다시 직렬화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이러한 반복은 성능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 예시입니다. 효율적인 예시는 데이터 프레임 API 같은 DSL 표현을 사용하여 필터링하고, 이는 내부적으로 최적화된 계획을 생성하여 직렬화 및 역직렬화 과정을 최소화하고, 각 필터링 단계에서 중간 데이터를 텅스텐 포맷으로 유지하며 조건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직렬화 및 역직렬화를 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시입니다. 아파치 스파크에서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은 맨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람다 함수가 비효율적이고, 효율적은 데이터 프레임 API를 사용한 필터링, 추가적인 직렬화 및 역직렬화 과정 없이 텅스텐 포맷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